네, 좀 쉬셨죠. 요새는, 음, 뭐, 몇 문제 안 나옵니다만은, 임금 생존 비술이 어떤가. 어,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요 정도만 익히시면 됩니다. 임금이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임금 생존 비술입니다. 예. 생활을 유지시키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은 임금 기금술이 나오는데 기금술은 다음에 나오니까요. 요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생존비설과 임금 기금술. 임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뭐 우리가 기금 이미 모아져 있는 돈을 두고 말합니다. 기금, 예, 기금, 예, 이미 그러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 모아져 있는 돈요. 뭐 이런 건 뭐 단체에서 이렇게 예, 많이 모으기도 하죠. 예, 이런 그 기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전 학파의 임금 이론 중 임금 생존 비설과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 비설의 유사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똑같습니다. 맹생존 비설하고 비슷한 게 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물론 오래된 이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도 가끔 실제 되니까 일단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 필수품, 즉 생비품. 이게 있어야 뭐가 됩니까? 생존이 가능하겠죠. 이런 점에서는 임금 생존비스라고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 생산비를 하고 유사점이다라고 이렇게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금 기금설입니다. 여기도 따로 설명보다는 일단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기금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규모 아무리 그 기업에서 어떤 임금을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어느 기업이라도 이 말 자체는 맞죠, 그렇죠? 뭐 무한대로 뭐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임금 기금이고요. 기금설이고 임금 기금설은 노동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시한 노동의 장기적인 자연가격 결정론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깊이는 알지 마시고 이것은 임금 생존 비설의 이론입니다. 앞에 했던요. 이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기금설에 뭐가 나옵니까? 이 자연가격 결정론 다른 이론이 나오면 이걸 땡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 이상한 이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임금 기건설은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하여 고용 이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 고임금을 주면은 결국 나누는 n분의 1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임금 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이렇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실에는 안 맞는 이론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이론이죠. 네, 왜? 이미 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노조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파업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이론인 것이에요. 그게 임금 기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줄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251번에 임금 물가 악순환론 지불 능 요것만 보면 딴 이론이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의 지불 능력이 돼 있다. 지불이 능력이 이미 한계돼 있다. 이런 거죠. 요거에 바로 임금 기금설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불 능력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잡고 이 문제를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이 문제는 실기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합격해가지고 늦 여름 바람에 머리에서 확 날려버려도 됩니다. 한계 생산 역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 결정 이론은 임금 기금설이다. 이게 한 문제지만 출제 빈도가 높죠. 임금 학설에 관해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한번 설명을 잠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계를 부숴야 된다. 왜냐하면 신성한 노동을 감히 기계가 하다니 하는 게 이게 바로 칼 막스의 노동 가치입니다. 노동이 가치가 있는데 뭐냐, 이 기계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이 기계 도입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 게 이것은 뭐냐면은 임금 생존비 설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칼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설입니다. 노동 가치설. 요것은 그래서 기계 나오고 뭐 이래서 실업 발생하는 거 맞죠? 이러면은 이건 임용 생존설이 아니고 바로 노동 가치설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어떤 발생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되죠. 즉 공산주의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보면은 임금 기금설에 대해서 또 여기 또 임금 철칙설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익히면 됩니다. 임금 철칙설이나 임금 생존비설이나 같은 말입니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의 노동 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임금은 뭐냐? 자,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뭡니까? 이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노동하고 직무 자체가 노동이죠. 그런데 휴업수당, 휴직수당, 가족수당은 여기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된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제 우리가 임금 이론을 보면 가족수당도 어때요? 고정급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은 그 임금 이론하고 노동 대가설은 또 우리가 임금 이론하고는 또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은 뭐냐면은 노동 대가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노동과 1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자, 우리가 스캔론 플랜 이 문제도 가끔 출제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기억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죠, 스캔. 예. 스캔하면은 우리가 요새 뭐 마트 가면은 다 요새 바코드 스캔하지 않습니까? 스캔해요. 뭐를요? 가격, 판매 가격을 스캔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또는 매출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캔하니까 오늘 마트를 생각하면 요새는 다 이렇게 스캔하는 이것을 연상을 시키면은 이 문제는 거의 틀릴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캔론 플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캔론 플랜은 전체 매출액을 전부 다 뭡니까? 그 생산자들에게 논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협동체제입니다. 전체 매출이 올라야 돼요. 개인의 성과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인 성과급이. 돈 내기 쉽게 말하면 일본 말하면 돈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건 뭐냐? 근로자 경영 참가 중에서 이익 참가의 대표적인 하나의 유형이 맞습니다. 왜? 매출액을 생산자들이 나눠갔습니다. 분배를 하는 것이죠. 노사 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이걸로 가지고 그 분배를 하니까 이게 목적이 되죠. 종업원의 개개인의 능률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능률을 자극하는 제도입니다. 왜? 총생산 매출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생산 부가가치를 성과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다.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단순한 매출액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혼돈이 되기 쉽습니다. 부가가치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이 문제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번 문제입니다. 성과 배분의 형태 중 스캔론 방식의 생산성 측정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매출액이 나와야 됩니다. 매출액이. 부가가치나 이런 것 아닙니다. 매출액.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스캔하는 그 판매 매출액을 연관을 시키고요. 스캔론 플랜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업은 개개인의 능률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공동의 어떤 능률, 전체 능률을 자극하는 제도가 스캔론이다. 요거는 이제 스캔론 이론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뭐 어디 하나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이 자주 나와요. 뭐 토엔 나오고 경영활동에 발생한 이익을 그 이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익 분배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익 분배제로. 거기에 문제 다 답이 나와 있죠. 다음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 균형도 맞춰주고 생계비도 보존. 생존권하고 다릅니다. 생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지불 능력의 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 지불 능력이 안 되면은 안 되겠죠, 임금을. 근데 소비 욕구까지 반영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뭐 사고 싶다고 해서 임금이 그런 걸 다 반영해 주면은 회사 그들 나겠죠. 예. 이래서 이제 그 임금 이론은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실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뭐 자료에서 보니까 여기 곱하기 100% 하는 거 지금 빠졌더라고. 오늘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거 넣어줘야 돼. 왜? 유래는 퍼센테이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부가 노동자 가설이 있고 실망 노동자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지만은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는 이 깊이 알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가 노동자 가설은 경제 활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또 부가니까 증가를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부가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증가를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망 노동자 가설은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시키고 실업률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망은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요. 실업률도 감소. 부가 노동자 가설은 부가 플러스를 해주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를 시키고 실업률도 증가시켜준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론을 깊이 살피면은 골병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용은 그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렇게 나와있죠. 앞으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기할 때는 설명을 따로 해 드릴 겁니다. 실기할 때는 들어가야 될 초점 단어가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로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기 준비 시간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죠.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비경제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뭡니까? 실망이죠. 그래서 이게 실망으로 바로 찾으면 됩니다. 비경제활동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경제활동 인구 감소. 그것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뭐도 실업률도 감소. 이거는 실망 노동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그러면은 역시 실망이죠. 그 다음에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실업자 효과, 노동자 효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부가 노동자는 플러스고 실망 노동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뭐 부가 노동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것까지 몰라도 좋습니다. 자,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경기 후퇴시입니다. 후퇴시 또는 침체시입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마이너스 플러스 맞네요. 그러면 뭐 딴 거 볼 것도 없이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 노동의 공급은 실질 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 임금의 함수이다. 이 상당히 이거 어려운 문제 용어죠. 예, 이런 건 제가 또 뭘 했습니까? 학습 초점에도 이렇게 굳이 정리를 안 해드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게 틀린 겁니다. 잘 모르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이거하고 바뀌어져 있지만 말이죠. 그런 걸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십시오. 여하튼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실업 이론에 대해서 이래 함수까지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이게 또 올 그 1회 시험에 나왔고요. 자, 잠재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에 따른 실업, 이거는 우리나라 이 실업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나머지는 이게 잠재적 실업이구나 1, 2, 3번이 요 문제를 통해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잠재 실업에 대해서 어디 설명을 좀 해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플러스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부가가 크냐 실망이 크냐 이거예요.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지 않고 실망이 컸다 이 말이 되거든요.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실망 노동자가 크기 때문에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업률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고 실망 노동력 인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실망 노동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감소되죠? 자, 우리가 도표에서 봅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경제활동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 노동력 인구는 결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가 여러분들 이런 거 정리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요즘만 말씀드릴게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지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요거는 다음에 나오는 문제하고 혹시 연관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바로 실망이죠. 마이너스 되는 거. 역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실망.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가장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업자 수 및 실업자 수는 0보다 크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자, 여기 지금 봅시다. 기억, 니은, 티끌, 리얼이 있거든요. 티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뭡니까? 실업률을 하락시킨다라고 했죠.
그걸 지금은 실업률이 하락된 거. 이걸 볼 때도 도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항상 도표를 보고 해야 이게 그림이 잡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있습니다. 취업자. 요걸 가지고 봅시다. 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요거 보탬 퍼센테지가 100%가 돼야 되겠죠. 경제, 이게 100% 돼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요걸 보태면은 요 앞에 있는 게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취업자가 있습니다. 취업자, 기억 봅시다. 취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왔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가. 그러면, 자, 그러면 이 경제 활동 인구로 비교를 할 때 실업률과 취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자가 줄어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업률이 6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업률은 몇 프로 돼야 됩니까? 40%가 돼야 되거든요. 왜? 이것이 100%가 돼야 되니까, 두 개가. 그러면 취업자가 비경제 인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5%라도 줄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줄었죠, 취업률이. 그러면 취업률이 55% 되는 거예요. 그럼 취업률이 55%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100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은 몇 프로 될까요? 45%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뭐냐면 100%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왜? 인원수보다 퍼센테이지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취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했다. 실업률이 40%에서 45% 증가가 된 게 맞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락시키는 거 찾고 있죠. 하락시키는 건 여기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얼을 봅시다. 이걸 통해서 이 도표 활용법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익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전환했습니다. 이 실업자가 역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5%를 빼봅시다. 이게 5%를. 인원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뭡니까? 35% 되겠죠. 그 대신 취업률은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6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왜? 이게 줄어든 만큼 취업률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실업률을 하락시키게 되죠. 40%에서 35%로. 자, 이번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전환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전환합니다. 자, 요것도 60% 40%를 보고 증가를 해서 만약에 취업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취업률이 60% 이상이 되겠죠. 계산상 5% 증가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 증가되면 65%가 되겠습니다. 일로 오면 취업률은 증가하는데 그 대신에 뭐는요?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5%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로 보면은 그럼 35%가 되는 거예요. 왜 35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와 이것이 합쳐서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업률을 하락시키네요. 마저 한번 봅시다. 이걸 도표를 가지고 그림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인구가 실업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업자로. 그러면 실업률이 어때요? 늘어나겠죠? 이거는 40%에서 45% 늘어나고 그 대신 취업률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디컷 이 문제 푸는데 제가 설명을 장황히 한 이유는 바로 경제활동 인구 분류 그 통계 도표를 우리가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제가 보면은 사실상 그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드린 교재에 보면은 이 밑에 부가 설명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거 봐가지고는 분자 분모를 계산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봐서 이 방법이 훨씬 낫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한번 이동을 시켜보면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필립스 곡선. 이것도 출제가 많이 돼요. 필립스 곡선은 임금과 실업과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과 실업률과의 관계인데 임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업률 인플레와 관련이 있거든요.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소득 정책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임금을 낮추거나 또는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이런 역의 상관관계, 하여튼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 필립스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냐? 바로 실업률하고 이번에 임금 상승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관계입니다. 이게 필립스 곡선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또 실업을 하다 보면은 또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모든 경기는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클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플레도 뭐 10년 주기, 20년 주기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어떤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업의 종류입니다. 실업의 종류, 이 그림이 이렇게 잘렸네요. 한 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실업은, 자, 이게 직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실업의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새 같이 취업하기 어려우면은, 뭐, 자존심만 앞세워서 안 되죠. 하나 뭐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가서 마구 개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구 개경해서 마구 개개해야 직장에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스토리를 그렇게 연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실업의 종류 4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일반 책 보면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저는 요 도표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구 개경. 그래서 마구 개경, 실업의 종류 하면은, 이거, 마구 개경, 이렇게 마구 개경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찰적 실업이 있고, 구조적 실업이 있고, 계절적 실업이 있고,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실업의 종류가. 그래서, 마는 마찰적, 구는 구조적, 개는 계절적, 경은 경기적. 자, 그러면은, 마찰적 실업은 뭐냐면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찰적 실업이 생기냐면 이 마찰이 생겨요. 정보의 마찰이요. 정보가 A에서 B에게로 가는데 마찰이 없으면 빨리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저항을 받아서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빨리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직장이나 취업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부족해요. 쉽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기업에서는 필요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돼요.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직자는 취업에 대한 이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마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실업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구조 자체가 뭐 생산하는 업종이 바뀐다든가 뭐 요새 3차 산업을 하다가 4차 산업으로
그 기업이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될 때 어때요? 그 바뀐 그 회사의 구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기술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는데 그 노동자가 거기에 적응할 만한 기술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을 모집을 하고 그 기술에 적응을 못한 사람은 결국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은 예를 들어서 스키장 한다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겨울에는 취업을 하지만 여름에는 못해요. 예, 계절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실업을 우리가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이거는 앞에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경기 자체가 아예 너무 나빠졌어요. 경기가 너무 침체돼 가 가지고 아예 일자 자체가 공장이 그냥 줄줄이 문 닫거나 도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업 중에 가장 심각한 실업이죠. 이런 것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경기 자체가 침체되는 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실업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정보망을 원활하게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정보 전달, 전산망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구조적 실업은 어때요? 바뀐 구조의 기술이 노동자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기술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신규 기술을 자꾸 익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적 실업은 어때요? 겨울에 그 스키장 같으면 꼭 스키장만 하지 말고 여름에는 뭡니까? 펜션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풀장을 만들어서 야외 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계절별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산업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계절별 특화된 사업을 창안을 하라. 경기적 실업은 결국 뭡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돈을 많이 불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리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유효 수요를 정대시켜 줘야 돼요. 예, 근로자 임금도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유효 수요가 구매 의사만 있는 의욕 수요가 아니고 이런 돈을 불려줘야 되는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수요 부족과 그 다음에 자발적 실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아셔야 돼요. 수요 부족과 자발적 실업은 뭐냐면은 하나를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부족은 경기적 실업이에요. 그럼 이 수요 부족은 뭐냐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일자리 자체가. 경기가 워낙 침체해서. 아예 공장이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일자리가 자체가 없는 것을 수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비수요 부족이에요. 일자리는 있어요. 일자리는 있는데 왜 실업자가 되느냐? 자, 마찰적 실업은 정보를 빨리빨리 알지 못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구조적 실업은 기술 훈련이 없어서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계절적 실업은 계절별 특화 사업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겨울에만 취업하고 딴 계절은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기적 실업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번에는 자발적 실업이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자,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요.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다. 요거 알면 나머지는 세 개는 반대로 나가면 됩니다. 다 이렇게 달달 안 해도 돼요. 요 두 개만 확실히 알면 돼요. 왜? 이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이게. 예.
뭐 계절적 실업이 뭐 수요 부족 실업이냐 아니냐, 계절적 실업이 자발적 실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밑에 문제 보면은. 예,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 실업자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정보가 빨리 획득을 못하고, 알지 못해서 현재 실업자인 것이죠.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런데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서 신기술로 바꿨는데 그게 금방 내가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 드론으로 이렇게 아이템을 바꿨다, 생산 시설을. 그럼 어때요? 이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술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구조를 내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이거는 나는 있고 싶은데 못 있는 거예요. 비자발적 억지로 매턱과 상관없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실업은 직장을 그냥 근무해도 되는데 그 좋은 데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나온 거예요. 계절적 실업도 계절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비자발적이에요. 맨날 스키장 하는 사람이 1년 12달 스키장 되면 좋겠지만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리적 실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동자가 경기를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실업자가 돼야 되는, 이거는 비자발적, 원하지 않아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이다. 예. 왜냐하면 오늘 요 설명만 기억하시면은 밑에 이 문제가 문제 숫자가 꽤 되거든요. 한 열 몇 문제 되는데 한 문제나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 그래서 요 핵심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제 이거 보십시오. 문제 빈도는 아주 많습니다. 뭐 어느 걸 랜덤으로 보더라도 정보의 유통장애 하면 정보는 마찰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해결책은 뭐 해야 됩니까?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어때? 앞에 초점 내용을 들으시니까, 그리고 이해하시니까 이 문제 그냥 그저 먹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 이거는 전부 다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정보가 불완전해서 뭐 우쭈쭈 나오잖아. 정보 불완전이 이제 마찰적 실업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지금 앞으로 실업 정책까지 가야 되니까 이 문제 풀이는 지금 요점 가지고 다 되거든요. 어렵지가 전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구인체에서 기술이 안 되는 게 못 따라가는 게 뭐면 이게 구조적 실업이죠. 예, 이런 겁니다. 그것만 알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베버리지 곡선하는 게 나왔는데, 자, 베버리지 곡선하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중에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빨간 글씨 쓰면은 오해받을까 싶어 안 쓰겠는데, 김연경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예. 베버리지 곡선 나오면 김연경 선생님 생각을 하십시오. 김연경 씨가 누굽니까? 배구 잘하는 국가 대표죠. 배구 생각하시오. 배구. 그래서 베버리지 하면은 배구로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아마 김연경 선생님은 이 문제 아마 나오면은 안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 안 틀릴 수 있습니다. 베버리지 나오면 물론 배구할 때 그 배자하고 다르지만 말이죠. 배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르커스 하면 바로 기술적이라고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되겠고요. 실업 결혼 곡선 해가지고 이 배구 하면은 이거 어때요? 김연경 선수의 서브나 이 스파이크 이거 어때? 구분하는 게 어렵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 하면은 김연경 선수 생각하고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경기적 실업도 쭉 이제 전부 다 이게 수요 부족 실업이죠.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수요 부족입니다. 그게 바로 경기적 실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부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그래서, 요 시간은 이제 실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실업에 대해 가지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뭐 재정치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사회 안전망 나오면 돈 주는 겁니다. 실업급여 돈 주는 거요. 실업급여 효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실업급여 효과, 실업급여 받는다고 노동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불분명해요.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는 정대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구직활동을 해야 되죠. 구직활동을 하면은 우리가 도표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게 실업자에 들어가거든요. 구직활동을 해야 경제 실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구직활동을 안 하면은 이 사람 어디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통계 그 원칙상.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하니까 일단 경제활동 참가는 이게 정대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뭐 노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요거는 쭉 참고로 보시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 정책이라고 했죠. 소득 정책. 자, 오늘 이 시간은 요까지 하고요. 그리고 요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요 두 강의까지 합시다. 날씨도 못하고 지금 왜냐면 나머지는 2시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요일 날 2시간 하면은 이 노동시장론이 전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항시 질의해 주시면은 이 강의 시간에 못했던 걸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문제는 언제 주시나요? 문제 다음 주 강의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요. 강의가 수요일 날 끝나거든요. 내가 볼 때는요, 지금 화요일 날 저 생각에는 강의가 다 완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종강을 할까요? 9시 예, 20분에? 9시 20분 해가지고 2시간 만에 다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 화요일 날 9시 20분에 종강을 하면 수요일은 9시 수업이 20분 없고 해가지고 뭐 2시간 하고 종강을 종강.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 예, 예. 화요일 날 예상 계속 문제를 그다음부터 제가 나눠주시는 걸로. 이틀이나 하루마다 네. 모의고사를 계속 보내드리려고요. 아, 모의고사. 예, 네, 모의고사.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 제가 멘트 그러면 됩니다. 공지하면 예. 되는 거죠? 네, 모의고사 그렇게. 푸시고 그 내용을